엄마, 제발 이 결혼만은 하지 마. 난 이걸 못 봐. 딸의 울음이 가슴을 내려찍었지만 그녀는 돌아섰다. 남편이 되는 사람의 손을 맞잡고 69년을 혼자 살아온 여성에게 남자의 손길이 그리웠다. 아이들은 자기들 인생이 있고 손주들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또는 그렇게 느껴졌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후 모든 게 변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이었다. 자식들의 경고가 맞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통장을 건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 갇혀 있다. 집안에 자기 발소리만 울린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옆에 아무도 없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소리들은 외로움을 채우지 못한다. 오히려 더 크게 들린다.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혼자인지를. 69세. 나이가 숫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밤이 길어졌다. 아침에 깨는 것도 힘들어졌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었다. 남편을 위해 반찬을 준비했다. 바쁜 날들이었지만 그 바쁨이 삶이었다. 지금 그 바쁨이 그리웠다. 딸은 서울에 살고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가끔 전화를 한다. 엄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 말은 형식적으로 들렸다. 마치 노부모를 돌봐야 할 의무감에서 나오는 인사처럼.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 더 자주 만나지 못한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다. 남편이 없어지니 아이들도 멀어진 것 같았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알았다. 다들 자기 인생이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3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본다.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를 보살피고 있다.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 자신도 그렇게 필요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손자들이 자신을 그리워하도록, 자신을 필요로 하도록.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손주들은 할머니 대신 학원을 간다. 엄마가 바쁘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리고 그 혼자라는 감정이 정말로 무겁다. 엄마가 지금 뭐 하는데? 친구 영희의 전화가 울렸다.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는 친구. 그녀는 부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 그냥 집에 있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심심하지? 우리 산책 좀 갈래? 공원에서 만나자. 30분 뒤 공원에서 친구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부부끼리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노부부가 지나간다. 저거 봐. 저 정도면 정말 행복한 거겠지, 뭐. 친구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나, 솔직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안 하던 콧골이가 요즘 심해졌어. 근데 넌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데. 그 말이 맞았다. 혼자가 정말 외롭다. 밤이 되면 더욱 그렇다. 침대에 누워서도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느껴진다. 누군가 옆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듣고 싶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누군가 옆에 있다면? 밤 11시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손을 옆에 놓는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 그 손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다. 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였다. 남자의 손길이 정말로 그리웠다. 친구 영희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설렜다. 내가 너한테 좋은 사람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재혼한다는 게 창피스럽기도 했고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도 걱정됐다.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외로움도. 누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야. 아주 신사적이고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 아이들도 다 컸고 그렇게 시작됐다. 첫 만남은 강남역 카페였다. 그녀는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 80까지는 아니지만 70이 넘는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어색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살폈다. 주름이 많았다. 머리도 하얀 머리가 많았다. 하지만 이건 자신이 살아온 나이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다. 설렘. 안녕하세요. 저 박준호라고 합니다.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다. 2시간을 앉아 있었다. 이야기가 자연스러웠다. 마치 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그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았다고 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정년퇴직도 한 지 오래라고 했다. 저도 혼자 있는 게 정말 외로웠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자신의 손을 잡았다. 카페 한 모퉁이에서 그 손길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2번째, 3번째 만남이 이어졌다. 공원을 산책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도 봤다. 자식들은 아직 몰랐다. 혼자만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는 프로포즈를 했다.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다. 함께 늙어가자.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다. 아이들은 자기들 인생이 있으니까 엄마도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알렸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다. 딸이 처음 들었다. 전화였다. 엄마, 재혼? 지금 무슨...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같은 감정이 흘러나왔다. 응, 박준호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야. 넌 만나본 적 없지만.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사기꾼들 많은데. 아, 괜찮아. 진짜야. 하지만 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빠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아들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있었다.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나 보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혼자가 아니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순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밀어붙였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자신은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혼식은 작게 올렸다.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만 왔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딸의 울음이 자꾸만 떠올랐다. 결혼식을 마친 후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내가 다 챙겨드릴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는 그때는 몰랐다. 딸의 울음이 계속 들렸다. 결혼식 일주일 뒤 딸이 집에 왔다. 엄마의 새 집으로. 그 전에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던 곳이었다. 박준호가 사는 곳이었다. 그 집에 움직여간 것이다. 사실 그 결정도 조금 성급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건 새로운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딸이 집에 들어섰을 때 얼굴이 굳었다. 엄마, 아빠 모든 것들이. 리빙룸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사진도 옷도 물건들도 남편이 다 정리했다고 했다. 집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고. 그럼 아빠 거 다 어디 갔어요? 아, 정리했어. 괜찮아, 괜찮아.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엄마, 솔직히 이 결혼 좀 위험해 보여. 내가 박준호님 좀 조사해 볼까? 조사? 뭐하러? 혹시 모르니까. 이제 엄마도 자산이 많잖아. 조심해야 돼. 그 말에 화가 났다. 자식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 너무 심하다. 엄마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엄마, 제발. 내 말 들어봐. 하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딸을 현관까지 배웅했고 문을 닫았다. 그 후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생각해 봤는데 재혼은 너무 빨랐어. 그리고 그 사람도 잘 모르는데. 아들아, 엄마는 어른이야. 스스로 결정한 거야. 근데 엄마는 외로워서 결정한 거고 그 사람이 그걸 이용했을 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아들의 우려가 자꾸 떠올랐다. 밤중에 침대에서 생각을 했다. 정말 그럴까? 남편은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을까? 아니다. 그건 과하다. 그렇게 자신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딸이 한 말은 잊혀지지 않았다. 엄마, 계약서는 했어? 혹은 통장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남편에게 물어봤다. 아주 조심스럽게. 여보, 혹시 계약서 같은 거 할 필요 있을까? 재산 관련해서? 남편의 얼굴이 변했다.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다. 뭔가 어두운 감정이 눈에 스쳤다. 하지만 바로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뭘 이렇게. 우리 둘이 그런 걸 왜 하죠? 신뢰하지 않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뭐라고 했나 봐요. 그 말에 입이 다물어졌다. 남편이 자식들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 자식들, 자기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자신들이 엄마 재산을 노린다는 게 자명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앞으로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죠. 그들이 자꾸 우리 사이를 벌리려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게 마음이 상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 넌 다르지. 남편의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여전히 따뜻했다. 그 후로 자식들과의 통화가 줄었다. 남편은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남편은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여자의 통장 비밀번호가 필요했고 자산 규모를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자식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 여자를 점점 고립시켜야 했다. 당연히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을 알지 못했다. 결혼식은 예상보다 아름다웠다. 교회에 작은 웨딩홀을 빌렸다. 하얀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다. 와, 정말 행복해 보여. 영희가 그녀의 옆에서 속삭였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눈에는 자신을 보는 사랑이 있었다. 최소한 그렇게 보였다. 그래, 난 정말 행복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좋은 눈물이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마친 후 작은 피로연이 있었다.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한 바퀴 돌았다. 축하의 말들이 이어졌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밤 11시 둘은 새로운 집에 들어섰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현관을 들어갔다. 이제부터 우리 집이에요. 그 말이 신기했다. 우리 집. 지금까지는 내 집이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공간이 생겼다. 첫밤 침대에서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저를 받아줘서. 그 말에 그녀도 웃음을 지었다. 난 너에게 감사해야지. 내 남은 인생이 혼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그렇게 밤을 보냈다. 서로를 안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첫 주는 정말 좋았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밥을 준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봐주고 챙겨주었다. 여보, 밥 뭐 먹고 싶어? 계란말이 먹고 싶은데. 알았어. 내가 해줄게. 주방에서 들리는 냄비 찢는 소리. 그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웃음을 지었다. 정말로 행복했다. 친구 영희와의 통화에서 잘 지내? 신혼 어때? 와, 진짜 좋아.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잘해. 그래, 다행이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그렇다. 자신은 정말 행복했다. 집안일도 함께 했다.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빨래를 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 가볼까? 제주도? 좋아. 어디든 좋아. 자기가 원하는 데 가자. 결혼한 지 2주일째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남편의 손을 맞잡았다. 시시한 손장난이었지만 그것도 좋았다. 제주도에서 여보, 사진 좀 찍어줄래? 물론이지. 남편이 카메라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웃음을 지었다. 그 사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눈에서 행복이 묻어났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바다를 봤다.
일몰이 아름다웠다. 여보 봐. 저 노을. 정말 아름답다. 너만큼.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다. 결혼한 지 3주일째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행복해? 행복해. 정말로. 남편의 얼굴이 부드러웠다. 마치 진짜로 행복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시작에 불과했다. 정확히 7일이 남았다. 그 행복이 무너지기까지. 결혼한 지 30일.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 모든 게 바뀌었다. 결혼 4주째 월요일 아침. 그녀가 아침 8시에 눈을 떴다. 침대 옆에 남편이 없었다. 화장실에서도 아니었다. 거실에 가보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을 들었다가 그녀를 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여보, 뭐해? 밥 먹자. 아, 좀 있어.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상했다. 어제만 해도 여보, 밥 준비할게라면서 주방으로 가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그 그냥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은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아침밥을 준비했다. 어제 남겨둔 미역국이 있었다. 밥을 담았다. 상을 차렸다. 여보, 밥. 남편이 일어나 앉았다. 밥을 한 숟가락 뜬 뒤로 내려놨다. 이게 뭐야? 미역국이고, 미역국이라고, 맛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밥이었다. 어제 사온 미역으로 제대로 끓여서 내가 맛있게 끓였는데, 그래도 맛없어. 앞으로는 제대로 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밥을 남겼다. 밥 한 술 남겨진 채로. 그 이후로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 이 김은 왜 이렇게 질겨? 밥은 왜 덜했어? 반찬이 너무 많네. 반찬이 너무 적네. 처음엔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정성이 부족했나? 음식 솜씨가 부족했나?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다. 밥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여보, 오늘 반찬 어때? 아, 됐어. 먹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될 정도는. 그 말에 자신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동안 자신의 밥이 그런 정도였단 말인가? 결혼한 지 2주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말도 많아졌다. 비아냥거리는 말들. 너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도 못해? 내 전 아내는 훨씬 잘했어. 너 정말 한심해. 그 말들이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결혼한 지 3주째 통장 얘기가 나왔다. 여보, 근데 자산이 얼마 정도 되세요? 아, 몇 천만 원 정도. 그것뿐이야? 집은? 집도 며칠 전에 매각했어. 아들이랑 딸이랑 나눠 가지고. 남편의 얼굴이 변했다. 실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 순간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근데 자산이 이 정도? 결혼할 때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자신을 깨웠다. 결혼할 때는? 그럼 처음부터? 여보, 혹시 내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야? 뭐라고?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다.
여보, 엄마 전화 받아. 결혼한 지 24일째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있었다. 자신도 딸이 그리웠다. 응, 잘 지내. 엄마, 저희가 너무 그리워. 우리 이번 주에 만나도 돼? 글쎄, 말 좀 해봐야겠어. 남편에게 물어봤다. 여보, 딸이 이번 주에 만나고 싶대.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안 돼. 왜? 그 자식들이 우리 사이를 벌리고 있어. 어제도 너랑 내가 싸웠던 이유가 뭔데? 그 자식들 때문이잖아. 그게 무슨, 여보, 자식들이 없이 우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면 충분하지 않아? 그 말에 자신이 흔들렸다. 자식들 때문에 남편과 싸웠나? 아니다. 다른 이유였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반복했다. 그 자식들이 자신들 욕심 때문에 엄마를 이용하려고 해. 참고 있었는데 이제 못 참겠어. 그럴 리가. 정말이야. 이제 그 자식들이랑 연락 끊어. 내가 너 대신 챙길 거야. 그렇게 해서 딸과의 연락이 끊겼다. 아들과의 연락도. 결혼한 지 28일째. 여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제 그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들렸다. 왜? 내가 자동이체 설정해 주려고. 난방비, 전기세 그런 거. 자신은 무심결에 비밀번호를 말해버렸다. 1234. 그런 간단한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어? 너무 위험해. 그 이후로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의 통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여보, 비밀번호가 뭐야?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그냥 써. 너 지금 얼마 필요해? 결혼한 지 29일째, 밤 11시. 여보, 좀 큰 얘기인데. 침대에 누워 남편이 말했다. 뭐? 자산도 좀 이상하고, 보험금도 많지 않고,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를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3천만 원 정도. 아, 아니야. 5천만 원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이 전부 다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 남편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이 본심의 웃음이었다는 걸 자신은 나중에야 알았다. 결혼한 지 정확히 30일. 너 내일 은행 가서 돈 5천만 원 빼와. 남편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남편의 얼굴이 변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대들어? 그리고 밥그릇을 집어던졌다. 밥이 바닥에 흩어졌다. 자신도 깜짝 놀랐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다. 돌이킬 수 없게. 여보, 왜 그래? 왜 그래고? 너 내 말 안 듣고 싶어? 아니야. 그러면 은행 가. 지금 당장. 자신은 외출복을 갈아입었다. 은행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무언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은 대략 5,500만 원이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었다. 남편은 그 전부를 가져가라고 했다. 자산이 이 정도야? 생각보다 적네. 돈을 받아가며 남편이 중얼거렸다. 자신의 평생을 평가하는 목소리였다. 그 이후로 학대가 시작됐다. 심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너 진짜 한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70 다 된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내 전 아내가 너 10배는 낫지. 왜 자살하지 않고 이 정도는 해? 말로 시작했다. 그 다음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 번은 저녁을 조금 늦게 준비했다고 해서 밥 한 그릇을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 밥알이 얼굴에 흩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얼굴을 데웠다. 아, 아파. 뭐가 아파? 이 정도 아픈데 뭐 할? 밤이 되면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침대는 남편이 쓰는 곳이 됐다. 너 같은 걸 침대에 누이면 침대가 더러워진다고. 하루 세 끼는커녕 남편의 남은 밥이나 반찬을 먹었다. 때론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 결혼한 지 35일째. 여보,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뭘 잘못했냐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건데 넌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 순간 자신은 깨달았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혹시 내 돈을 위해. 아, 맞아. 정확히.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다.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이. 너는 진짜 똑똑하지 않네. 처음부터 너 재산을 목표로 했지만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했어. 근데 이미 틀렸으니까 그냥 내가 이 지옥이 되게 할래. 자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이혼할래? 이혼? 너 진짜 한심해. 이혼은 안 돼. 넌 평생 내 거야. 평생? 그렇게 감금이 시작됐다. 핸드폰도 뺏겼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갔다. 너 이 핸드폰으로 자식들이랑 연락하려고 하지? 안 돼. 출입도 제한됐다. 너 혼자 나가면 뭐해? 도망치려고 하지?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에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몸도 마음도. 눈 밑에는 멍이 생겼다. 한 번은 싸워서 넘어졌을 때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아, 아파. 아파고 말고. 다음엔 더 세게 할 거야. 배는 고프다. 자신의 식사는 점점 줄었다. 반찬을 하나 남겨도 욕을 먹었다. 야, 이 여자가 음식을 낭비해? 한 번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문을 막으려 해서 새끼손가락이 냉장고에 끼었다. 아, 엄마 손가락. 아니다. 누가 엄마라고 불렀나? 그건 딸의 목소리였나? 현실과 꿈이 헷갈렸다. 자신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다. 엄마, 엄마, 엄마.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아니, 딸이 부르고 있었다. 아니, 그건 환청이었다. 딸이 엄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결혼한 지 정확히 67일 뒤였다. 엄마,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맞다. 엄마는 2개월 동안 자신들과 연락이 끊겼다. 딸은 불안했다. 자신의 직감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남편이 문을 열었다. 당신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실내에서 들려온 목소리. 누구야? 그것은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목소리가 낯선 것처럼 들렸다. 쉰 목소리였다. 엄마. 딸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침실에 누워있는 엄마. 몸이 너무 야위어 있었다. 뼈만 남은 것처럼.
얼굴에는 멍이 여러 개 있었다. 딸아, 오지 마.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떨렸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빠는? 그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당신이 누구야? 여기 왜 왔어? 딸은 거실로 나왔다. 저는 이 집 엄마의 딸이고 당신은 누구신데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이 여자가 뭐라고?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엄마한테 뭘 한 거야? 뭘 한 거냐고? 내가 한 건 없어. 그냥 충실한 남편일 뿐이야.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충실한 남편? 엄마 봐, 이 상태가. 그건 엄마가 알아서 지은 결과야. 내가 뭐 한 게 없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르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변했다. 잠깐, 좀 기다려. 뭐라고 하려고. 하지만 딸은 이미 전화를 걸었다. 112, 안내 부탁합니다. 저 지금 강남구 어딘데, 주소는. 남편이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현관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아니, 자신이 엄마를 가두기 위해 잠근 문이 이제는 자신을 가두게 된 것이다. 30분 뒤 경찰이 왔다. 여기가 맞나요? 네, 여기에요. 그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황은 여자가 설명했다. 엄마의 상태를 보여줬다. 엄마의 말을 들었다. 엄마, 피해 사실이 있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네, 있어요. 2개월 동안. 그렇게 진술이 시작됐다. 남편은 경찰에 구속됐다. 강도죄로, 폭행죄로, 감금죄로. 죄목은 많았다. 아들도 달려왔다. 엄마, 라고 외치며 엄마는 아들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자식들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피해자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체 검사가 있었다. 여러 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 의사는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몇 주만 더 이 정도로 지속됐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딸은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 하지만 엄마는 계속 울기만 했다. 2개월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이제 흘렸다. 그 후로는 재판이 있었다. 남편은 징역형을 받았다. 10년. 법원은 판단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결혼했으며 목표를 달성한 후 계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읽혀졌을 때 딸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비된 상태였다. 재활원에서 3개월을 보냈다. 처음에 엄마는 정신과 의사를 만났다. 당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료가 시작됐다. 약물 치료도, 정신 치료도, 신체 치료도 병행됐다. 굳은 근육을 풀고 약해진 근력을 다시 기르는데 몇 주가 걸렸다. 그 와중에도 자책감이 떠올랐다.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딸이 옆에서 말했다. 넌 다 잘못했어. 엄마가 나쁜 게 아니야. 그 남자가 나쁜 거야.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아들, 딸 말 안 들어서 미안해. 정말로. 아들도 옆에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자책하자. 우리도 엄마를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재활원의 침실에서 밤 10시경.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해야지. 그렇게 다시 답했다. 3개월 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집은 더 이상 남편과의 집이 아니었다. 딸이 도움을 줬고 아들도 함께했다. 집안의 모든 가구가 바뀌었다. 남편이 앉던 소파도 침대도 그 자리에 새 물건들이 들어왔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엄마 집이야.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엄마는 정말로 그 말을 믿었다. 밤에 침대에 누웠다. 혼자. 하지만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옆방에 딸이 있고 아들의 전화가 자주 왔다. 엄마, 잠 잘 자? 뭐 필요한 거 없어? 응, 고마워. 휴유증은 많았다. 밤에 자다 깨는 일도 많았다. 악몽도 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일어설 수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엄마는 노인센터에 등록했다. 거기서 요리 수업을 들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여보세요, 뭐 하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다. 아,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요즘 새로 시작하는 중이라서. 아, 그래요? 전 한 20년을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재미있어요. 그 할머니와 친구가 됐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다음엔 우리 같이 영화 봐요. 좋은 게 나온대. 좋아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느리지만 확실히. 1년 뒤 딸이 가져온 신문에는 남편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재산 탈취 및 폭행으로 확정된 박준호, 10년형 복역 중. 추가 고소 사건도 이건. 남편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일을 했다. 3명. 모두 50대 이상의 미망인들이었다. 다행히 엄마가 딸을 두신 거네요. 다른 분들은 신문 기사는 미처 말하지 못했다. 어떤 분은 돈을 다 잃었고 어떤 분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생 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엄마는 신문을 덮었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안 할래. 난 앞을 봐야 해. 2년 뒤 엄마는 노인센터의 홍보대사가 됐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었다. 다른 할머니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재혼도 좋지만 먼저 충분히 알고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저는 그걸 무시했다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딸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정말 잘했어. 이렇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게. 그래, 난 부끄러워. 이렇게 나이 먹고도.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넌 용감했던 거고, 감정적으로 충동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용감한 거야. 이렇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들도 옆에 있었다. 그래, 엄마. 이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사는 거야.
아빠도 우리도 너무 자랑스러워 할 거야. 밤 9시 창밖의 야경을 보며 엄마는 생각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거야. 남자의 손길이 그리웠던 69세. 재혼해서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그건 과거였다. 지금 엄마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딸과 아들의 손이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든. 그렇게 중얼거렸다. 창밖의 도시의 불빛이 더 밝아 보였다.